출신 그리고 아마도 이번 21대 그 총선에 출마한 후보 중에서도 유일한 평교사 출신 후보일 겁니다. 강민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기자분님들도 아마 다 그 초중고 대학교를 다 나오셔서 직접 사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하셨을 거고, 또 이분들 중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학부모로서 또 학부모 입장에서 우리나라 교육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 개개인의 인생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나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어떤 토대를 만드는 그런 분야의 일이 교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포함해서 우리나라 이 교육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고통의 또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그 입시 경쟁의 부담 때문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 학습 노동에 시달리고 내몰리고, 그다음 교사들은 어찌 보면 이제 교육 전문가로 학교에 교사로 첫 발을 내디뎠지만 학교 현실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행정 그 문서들을 담당하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관료적인 그런 지침들,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말단,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가로서의 그런 어떤 요구들에 시달리면서 교육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잃고, 그리고 학부모는 또 학부모 나름대로 내 아이가 옆에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능력이 마치 아이들의 능력인 것처럼 평가받고 있는 이런 우리 교육 현실 때문에 사교육 부담이라든가 엄청난 교육으로부터 요구되는 부담들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요구되고 있는 무슨 정치 개혁, 국회 개혁, 검찰 개혁, 언론 개혁만큼이나 사실 당장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혁 과제 중에 하나다.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민주당에서는 교육 개혁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였고요. 오늘은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무나 많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교육 공약으로 담기는 어렵고, 중요한 문제들 중에서 몇 가지, 3가지 정도를 공약으로 여러분께 발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실은 사학,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이 사학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하고 대학교의 사학 비중은 거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비중이 높고, 따라서 이 사학이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의 만큼의 어떤 중요성, 교육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이 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일부 건전한 사학들은 사학 자체의 권학 이념을 잘 실천하고 있지만, 또 일부의 사학은 그 비리, 온갖 회계 부정이나 그다음에 인사권 남용이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학교라고 하는 교육적 공간을 정말로 비교육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어떤 쟁점들을 만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사학법이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촛불을 들었던 유일한 의제가 또 사학법 개혁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결과 지금은 이제 사학법과 관련된 다시 2005년 5년 수준으로 혹은 거기서부터 더 나아가는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한 사학법 개정이 필요하고, 21대 국회에서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교사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국민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헌법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사실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저희 교사들은
평생 유일하게 선거날 가서 투표하는 거 이외에는 사실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이 다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국민 경선이나 이전에 서울시장 후보나 대통령 후보를 또 국민 경선 형식으로 뽑는 이런 최근에는 이게 굉장히 이제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경선에 교사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이런 각종 법들에 의해서 투표권 이외의 일체의 정치적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사가 누려야 될 헌법적 권리를 되찾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육은 다른 분야하고 좀 다르게 사실 세상의 어떤 세상과 사회에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접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고 토론하고 이런 교육이 사실 민주시민의 어떤 자질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밝히고 있는 교육의 목적인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이런 정치 기본권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좋아요를 누르면 바로 그냥 이 범법자가 돼서 재판을 받는 이런 이제 처지에 있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항상 정치적으로 위축돼 있고 늘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자기 검열 머릿속에 이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도 선생님들이 무의식 중에 스스로 이렇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강제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 비판적 사고력, 사회의 어떤 적극적 참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교사 개인의 어떤 국민적 권리, 시민적 권리뿐 아니라 교육에 관련돼서도 이런 상황들은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저희가 제시한 공약은 교실 안에서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만날 때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편향적 교육을 하지 않는다. 이걸 전제로 하되 교육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않는 시간에서는 교사도 개인적으로 정치적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는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저희가 제시하는 공약은 사실 국민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가장 이제 고통을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이제 입시입니다. 근데 이 입시는 정말로 우리가 작년, 재작년의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고 또 해결하기 복잡한 문제라고 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네, 이런 어떤 입시의 고통은 교육계 안에서 볼 때는 대학 서열화가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는 누구나 다 스카이를 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래서 소수의 대학에 들어가려는 다수의 아이들의 정말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고 교육계 바깥으로 보면 사실 이 고용구조와 노동시장의 문제에서 제대로 뭔가 이렇게 대학 졸업장을 일정한 학교들을 제한되는 학교들을 갖지 못하면 취업하기 되게 어려운 이런 어떤 삶의 질이랄까 이런 거 이제 연결된 안팎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바깥의 문제는 좀 더 넓게 각 분야, 특히 노동과 경제 분야와 연결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 교육과 관련돼서는 이 광고한 대학 서열화를 깨트리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의 첫 디딤돌을 만드는 것으로 저희가 제시한 게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의 등록금 면제.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에는 사실 무상교육을 실시하자. 집중적으로 여기를 지원해서 지방의 국립대학이 소위 말하는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들, 이 대학들만큼의 수준, 교육과 연구의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면 그것이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는 대학 서열화를 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지방 국립대 등록금 면제를 저희가 세 번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세 번째 공약은 사실은
지금 전반적인 인구 감소와 그다음 특히 도농간의 아주 급격한 굉장히 심한 이 발전 격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방이 소멸한다는 이런 굉장히 위기적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 국립대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은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과 동시에 제가 볼 때는 이 지방 소멸, 위기에 빠진 지방 소멸, 지방의 발전의 거점을 만들어서 지방 경제를 돌리고 지방 지역의 발전이 촉진되는 계기를 만드는 데도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 안팎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 열린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제출한 세 가지 교육공약이고요. 지금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가 학교에 교육계에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세 차례에 걸쳐서 개학이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2주만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이런 기대로 계약을 연기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좀 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장기화된 어떤 조건에 적응하는 방식의 교육 시스템을 강구를 찾았고요. 그게 이제 아마 4월 9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계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 계약이 학교 교육계의 학부모나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교사나 학교 교육 당국에 또 엄청난 이제 어려움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온라인 수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사들이나 학교가 이 시스템 인프라가 지금 구축되어 있지 않고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교사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몫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그런 혼란들을 최소화하고 교사들이 아이들과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필요한 게 지금 교육부가 좀 EBS와 강력한 협력, 비상시국에 합당한 강력한 협력을 해서 전국의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다양한 그 교육과정상에 있는 교육 콘텐츠들을 수업 자료들을 좀 만들어서 교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개개인이 다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이 수업 자료를 만들고 하지 않도록 그런 다양한 교육과정상의 교과목들을 포괄하는 교육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걸 지금 입에서 그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인 상황이고 빨리 정리될 거다, 곧 정리될 거다 이런 차원에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주로 국영수가사 이렇게 소위 말하는 주요 교과목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면 사실 교육과정상에 굉장히 여러 교과목들을 학생들이 이수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각 교과목별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거를 교육부가 나서서 EBS와 함께 빠른 시일 안에 진행을 하고 이때 이제 현장 교사들 전문가성을 가진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과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나 이런 실질적인 그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요구되는 기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집에 컴퓨터가 하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잖아요. 근데 한 집에 뭐 2명이 있는 학생이 2명이 있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 온라인 수업을 진짜 동시에 한다든가 이런 게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런 인프라 접근이 잘 안 돼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 아이패드 접근이 잘 안 된 저소득 아이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어떤 그 기기 제공, 인프라를 조성하는 게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교육청이나 각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게 이런 그 국가 비상시국에는 좀 발휘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이제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기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높이 평가받는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특별하게 이 상황에 비상한 방식으로 자신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좀 모범적으로 실천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그 온라인 수업 기기,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지금 이제 교육부나 교육청이 구입하고 있는 이런 기기들을 저는 반값 이상의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결정을 좀 하고
실제로 이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코로나 이와 관련된 교육계 저희들이 제안하고 싶은 그 이야기는 바로 이 온라인과 관련 수업과 관련된 기기를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반값 이하로 싸게 대량으로 제공하는 그런 결단을 좀 내려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과 관련된 열린민주당의 중요한 정책 공약과 코로나에 관련된 긴급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여기서 저희가 받으면 될까요? 교육계획 관련해가지고는 이야기 잘 들었고요. 네. 전국 지역 유권자들한테는 어떤 부분에서 어필을 하실 건지 그런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오늘은 되도록이면 교육에 관해서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그 말씀 좀 드릴게요. 그 생소에 저희한테 열린민주당이라는 게 자체가 생소한데 좀 오셔가지고 교육개혁 딱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열린민주당이라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열린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정체성은 뭐고 기본적으로 포지션이 어딘지는 기본적으로 본인 오셨으면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 하나하고 기본적으로 정체성과 포지션 문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잘 되면 한 10석 언저리 왔다 갔다 한다고 지금 예측들은 나오고 있는데 총선이 어떻게 움직일지까지도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할래요?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최강욱입니다. 고향에 와서 너무 좋습니다. 일단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열린민주당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열린 정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총선 슬로건은 열린 정치입니다. 열린 캐스팅을 통해서 후보들을 추천을 받았고 또 후보자들의 순번을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타 정당들처럼 지도부가 밀실에서 정하거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기준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정한 순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시민들의 뜻을 받들고 시민들의 뜻을 배신하지 않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고 가장 강력하게 추구하는 가치를 공약에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열린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당 홈페이지에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공약을 놓고 우리 후보들이 전체 모여서 매일매일 거의 심야까지 토론을 하고 거기서 이제 가장 많이 원하시는 쪽으로 공약을 설정하고 이렇게 발표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교육 공약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일정상 이제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공약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해서 발표드리는 순서를 갖고 있었고요. 예를 들면 어제 갔었던 광주시청에서는 농업 관련 공약을 좀 말씀드리고자 했었고 또 경제 관련 공약도 말씀드리고 했었습니다. 그걸 쭉 종합해 보시면 저희 전체 공약이 선거 일정을 통해서 쭉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열린민주당이 지향하고 있는 정책적 입장이나 포지션은 지금 SNS나 온라인상에서 우리 지지자들이 강력하게 퍼뜨리고 있는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저희의 특징이 매운맛 민주당이라고 합니다. 시원한 민주당, 매운맛 민주당.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그 어떤 규모나 그 분포의 어떤 다양성의 입장에서 사실은 유권자 일반이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하게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서 몸을 사리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거점 국립대의 등록금 면제 이런 공약들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셨던 문제고 염원하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정식 공약으로 제시된 바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런 점들, 그 다음에 특히 최근에 이제 우리 MBC를 중심으로 한 보도에서 아시는 것처럼 검찰과 언론의 유착, 또 그 유착을 통한 선거 개입,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이것들을 저희는 쿠데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라는 과제가 왜 필요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양자는 결탁해서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저와 김의겸 후보를 포함한 또 우리 황희석 후보 이런 전문가들이 실제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 그리고 저희가 청와대나 법무부에서 일하면서 실제로 체득했던 그들의 현실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개혁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열린민주당은 앞으로도 우리 전북은 물론이고 그 지방과 그러니까 지역과 중앙의 상생을 위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중앙 언론이나 우리 지역 언론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언제나 어제도 공식 선거
일정을 망월동 묘지를 참배하면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목포 신항에 가서 우리 인양된 세월호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어린 넋들이 바랬던 국가의 모습은 무엇인가, 또 국가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제 고향 전라북도로 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열린민주당이 지향하는 그 선명한 개혁, 그다음에 국민들이 바라시는 개혁의 모습, 그다음에 절대 국민들을 배신하지 않는 열린 정치, 이런 점들을 말씀드릴 기회가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자주 전주에 들러서 또 고향에 들러서 좋은 말씀 많이 나누고 또 유익한 충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민주당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민주당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아시다시피 지역구에만 후보를 내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저희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연합정당의 후보를 자당의 후보를 지금 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지향하고 정부 여당의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이 기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공통된 입장을 취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선거에도 민주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전북에 오셔서 열린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좀 호소를 하시려면은 그런 관계부터 좀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를 상관이 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어지는 건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민주당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거는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상호 간에 민주개혁 진영의 지평을 넓히는 과정에 함께하고 결국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더불어 또 시민당이 김은영 표를 후보도 깎아먹을 거라고 하는데 네? 더불어 시민당이 표를 깎아먹을 거라고. 더불어시민당이나 열린민주당이 대립하는 정당이 아니고 지향하는 바가 특별히 다른 정당이 아닙니다. 더불어시민당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비례 후보를 낸 마당에 더군다나 더불어시민당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가 지금 뒷순번에 배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의 선거 전략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 또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저희는 양해합니다. 하지만 전체 민주개혁 진영의 입장에서 특히 비례 정당이 생긴 이유를 되짚어 보신다면 그 미래를 참칭하면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정당들의 시도를 무력화하고 그 의석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켜보시자면 이게 과연 지향하는 바가 다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발표하신 비례명단 1명을 보면 색깔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데 이제 이분들 한 10명까지 국회 입성이 가능하다고도 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희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그만큼 느끼고 있습니다. 생각하던 것 이상으로 그 지지율이 폭발하고 있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도 뭐 10석 이상은 충분히 당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향하고 있었던 열린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권자분들이 공감하신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전면에 내세우지 못했던 여러 개혁 과제들에 대한 실천적인 의지, 또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저희들의 신속한 대응, 이런 것들이 유권자분들 보시기에 저 당은 믿어도 되겠다,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이런 열망이 좀 쌓인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역 관련 공약이 없는 게 그 비례 정당으로서의 어떤 선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선거 전략이라기보다는 비례정당의 특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례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헌정사상 지금 최초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찌 보면 지금 특이한 실험의 과정인데요. 과거에 이제 전국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비례정당은 전국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정책 방향을 지향하고 또 그것을 설명드리는 것을 제1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공약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그 작성하거나 만들어서 지금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런 공약이 없어도 후보님 개인적으로 고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 전북을 그때 진단을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대학을 들어간 이후로 한 30여 년 동안을 그 서울 또 수도권에서 살았습니다. 거기 지내면서 가장 뭐랄까 안타깝고 속상하게 느꼈던 거라고 할까요?
그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수도로의 위상, 그다음에 전통 문화의 핵심 도시로서의 위상, 또 그간 그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었던 위상, 이런 것들이 점차 추락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적으로 중앙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이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어떻게 강원도 제주도지사는 온 국민이 대충 다 아는데 전라북도 지사는 아는 사람이 없다, 이런 한탄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전라북도가 과거에 지니고 있던 그 대한민국 안에서의 위상과 연결돼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좀 씁쓸한 마음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전라북도의 핵심 어떤 개발 과제나 지역의 또 핵심 그 관심지였던 우리 새만금 개발 문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도 이제 그 해수 유입을 통한 정화를 할 것이냐라는 문제로 이제 지역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매번 제대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그리고 매번 그 정기국회나 어떤 이런 과정이 열릴 때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제 고군분투하시는 여러 또 도 관계자나 우리 의원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청와대에 있으면서 전체 국가의 어떤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생각해야 하지만, 우리 고향이 지향하고 있는 모습, 또 전주시가 표방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뿌듯할 때도 많았지만, 제가 조금 더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을까,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좀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을 뵙고 좋은 말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우겸 후보님께도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 후보님은 군산에 출마하셨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민주당 경선에 배제되고 다시 열린민주당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 쓰는데 당장 소리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해주시죠. 네,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군산과 전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으로 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최강욱 후보께서 전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한마디 좀 덧붙이자면 전북에서 새만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역할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적으로 군산, 김제, 부안을 아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주와도 직접적으로도 연관이 돼 있고 전북 전체 경제를 살리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통령께서 새만금에 대해서 일정한 방향을 2018년 10월에 군산에 오셔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방향보다도 속도가 더 중요하다. 지체되면 그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우리 열린민주당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제시했던 방향에 맞춰서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것들은 현재 신항만, 그리고 동서 도로 연결, 또 태양광, 전기차 클러스터 등등에 대해서 좀 더 박진감 있게 또 속도감 있게 진척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쪽 아까 MBC 기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것 중에 저희들이 답변을 못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거 이후에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동조동근입니다. 한 뿌리에서 난 형제입니다. 지금 좀 나눠져서 가고 있지만 그렇게 나눠져서 가서 서로를 갉아먹기보다는 조금 더 넓게 더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가면서 현재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에 더불어시민당을 만들 때 17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을 합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우호적인 경쟁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금 최강욱 후보나 저나 문재인 대통령 얼마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생각에서 한치라도 어긋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만일 그런 저희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경우에는 저희들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바로 저희들로부터 등을 돌릴 것입니다. 저희들 누구보다도 그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뒤에 더불어민주당과 우호적이고 또 생산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리고 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작년 말에 선거법 개혁은 확보를 해주실 선거법 개혁의 취지가 있는 건가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선거법 개혁의 취지는 소수 정당에 대한 지평을 좀 열어주자 그런 취지였고 소수 정당들도 거기에 합의해서 이렇게 선거법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물론 그 뜻은 이해가 되지만은 꼭 이렇게 해야만이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하고 개혁이 완수되는 것일까? 그걸 좀 여쭙습니다. 네, 처음에 구상했던 4+1에서 그 구상했던 구도와는 많이 틀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 룰을, 그 원칙을 깼던 건 지금의 야당이고요. 네, 미래통합당이고 그에 대해서 민주진영, 민주당 쪽에서는 정당방어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좀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홍명찬 대변인께서는 공사 투기로 사용하시죠. 그로 인한 국민들 부분이 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한단시 총리께서 그 안타까움이 좀 커졌는데요. 갑자기 뒤에 열린 우리당으로 가셔가지고 그 생각이 반전됐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사번으로 결정까지 드셨고 어떻게 보면 기회를 타가지고 왜 저거가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도전을 해보려고 하였으나 민주당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으셨고 그러나 지금 새로운 정치 환경과 새로운 조건이 만들어지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주시는 질책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하고 낮은 자세로 선거운동에 임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생각한 협력적 관계가 당대당 통합이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열린민주당에서는 4월 15일 선거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네. 저희 당의 그 후보들이 결정된 방식은 종래 정당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과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희 당원과 선거인단으로 참여하신 분들께서 호출하고 차출한 후보입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김의겸 후보에게 저희 당에서 열린우리당에서 연락을 했을 때 김의겸 후보는 처음에는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결국은 그 결과가 국민들에 의한 경선의 결과가
어떨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부름에 한번 시험에 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후보들이 자기들이 어떠한 순위로 결정될지에 대해서 모른 채 그냥 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들은 이제 차출된 후보들 또는 끌려 나온 후보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약간은 뭐 일부러 약간은 이제 익살맞은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김의겸 후보, 최강욱 후보, 저 아니면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가장 컸던 그 결정은 내가 과연 국민들의 투표에 나의 몸을 맡겼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각각의 이유로.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 자기가 정치인으로서의 꿈을 꾸거나 아니면 국회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분들이어서 그 결정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 이후의 결정은 사실은 그냥 자동적으로 단순 투표의 순에 의해서 거기에 일체 정무적인 무슨 뭐 개입이나 다른 것 고려 하나도 없이 결정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질문들 많이 나오셨고 저희가 답변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시간도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그 말씀 하나 정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대당 통합이냐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는 정해진 바가 없고요. 그리고 당선 이후에는 어쨌거나 정당은 당선자 중심으로 의원들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열린민주당이 다른 정당과의 차이점은 당원들이 순번을 정하고 결정을 한 정당이기 때문에 이후에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당원들께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공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명단을 확정했다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당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저희는 당선된 당선자들과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당원으로 활동해 주시는 분들께 의사를 묻고 그 의견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완수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를 놓고 결정하고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겠다라는 말씀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자회견 함께해 주신 기자님께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